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 키우기 위해서 빅사이클이 상승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날 찾아뵙는데요. 시장이 많이 힘드시죠. 아마 마지막 터널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힘내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매크로적인 요인들로 불안한 시장, 그때 또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밤새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2,660선 되찾았는데요. 1%대 상승하며 2,66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도 오늘은 매도에 가세했습니다. 기관 홀로 물량을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총 상위 12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우위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6%대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이어서 건설이 4%대, 화학이 3%대,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업종이 2%대로 강했는데요. 반대로 종이, 목재와 음식료 업종 순으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장 초반 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0.4%가량 떨어지면서 892선에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전일과 달리 오늘은 기관보다 외국인이 매도 강도를 높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코스닥 업종별 흐름을 보면 어제 낙폭이 깊었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오늘도 2% 내렸는데요. 이 방송 서비스와 건설, 유통 업종 등이 강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또다시 추가 급등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270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5년 3개월 만에 103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이 재정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도 오늘은 전일 대비 7원 넘게 오른 1,272원 오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언발에 오줌을 좀 넣었죠? 네. 그래도 빠지는 것보단 좋은데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지수를 보면은 볼 게 없어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야, 이것도 저점 깨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앞설 텐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터널을 가고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네.
제가 3월 달에 방송 개편된 이후에 계속 경기 민감주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 경기 민감주만 말씀을 드리는지 이런 거를 시황 겸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시장이 마지막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시장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만큼 지수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을 보면은 작년에 봄에 동학개미 운동 유동성장이 쭉 펼쳐지다가 가을부터 연준의 태도가 달라지죠. 9월 FMC부터 연준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줘요. 그때 한번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지나고 1월 달에 12월 연준을 통해서 야,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할게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전혀 준비도 안 됐던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은 1월 달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나 싶었는데 2월 달에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원자재가 폭등이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실은 긴축에 대한 일정이 밝혀지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나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게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요. 3월 달까지만 해도 연준의 긴축은 점도표상 가이던스가 남은 6번 동안의 기간 동안 4번을 할까 5번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0.25씩 4번, 5번, 6번을 해봐야 1.5%니까 올해는 뭐 이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연준이 스텝이 빨라지면서 위원들의 발언이 0.5씩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최근에 빠지는 건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정직하게 연준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준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연준의 가이던스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BPS인데 275, 300이 뭐냐 하면 2.75%, 3.0%가 현재 46%가 반영하는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연준의 스케줄대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3.0까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2%를 중립금리로 봤는데 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1% 올라간 만큼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5월 4일 날 다음 주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고 빅스텝이겠죠. 0.5%.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또 QT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대충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에 대한 충격은 시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 체크할 게 더 있어요. 주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베이스로 갑니다. EPS. 여기에 심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은 이 심리가 유동성장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은 지난 시절의 환경에 익숙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에 대한 심리, 프리미엄에 대해서 넉넉하게 주려는데 시장은 그렇게 못 줘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긴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미래의 할인율이 땡겨지기 때문에 성장주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할인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2차 전지 퍼 100배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장 잘하고 어차피 쭉 성장하니까 뭐 100배 줘도 가능해.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금리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성장주는 이제 할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30배짜리 성장주도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보통 50배였어요. 50배, 70배, 100배. 지금은 30배만 해도 이게 싼 건가 하고 깨웃깨웃하는 거죠. 최근에 시장을 3월 이후에 보면은 계속 고퍼주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빅테크 기업이나 이게 어닝이 조금만 미스가 나면은 그동안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기업들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부러지는 거 보시면 정신없이 부러집니다. 그냥 반토막이 나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물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하방이 단단한 섹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업사이드가 보이는 게 경기 민감주였고 그 경기 민감주가 흐름을 갖고 가는 구도가 나오면 수익 내기가 좋은데 1월, 2월, 3월까지는 아쉽게도 주도주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테마마 이슈만 돌았지 어떤 섹터에서 연속적인 흐름이 나온 게 없었는데 4월 달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월부터는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나오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가고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주죠. 그리고 철강주죠. 그 다음에 기계주 띄엄띄엄 올라가죠. 건설주 오늘 올라가죠. 자동차주 올라가죠.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수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시브 펀드가 물량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긴 지금 어렵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요거는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소부장은 나름대로 기판부터 시작해서 소켓 이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가죠? 부품들, 파츠, 쿼츠 이런 쪽 올라가죠. 그러면 시장은 할 만한 시장인 겁니다.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에 타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이 이런 쪽에 지금 비중 있게 실려 있다면 4월 달에는 상당한 수준의 계좌가 회복됐거나 플러스가 나 있을 거고 지수는 지금 뭐 여전히 굉장히 저점에서 놀고 있는데 개인 계좌 잔고는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계좌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이다. 그리고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극화예요. 절대로 시장 전체를 들고 갈 그런 유동성이 아니고 섹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제 다음 주면은 물결이 확실하게 가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다 왔기 때문에 연준 회의가 기점이 돼서 정말 이 흐름이 강화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야 지금 내가 물려 있는 게 지금 50% 물려 있는데 이거 팔고 가라고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런 결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건 한 방의 대박이 아니라 내 계좌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동성을 줄이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그래서 난 그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멘트 드릴 일이 없는데 나는 좀 변동성 없이 주식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시장이 왜 바닥입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를 보면은 이런 구간이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이에요. 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인데 2000년도 들어오면은
2004년부터 7년까지 금리 인상기가 한 번 있었고요. 2015년부터 17년, 8년까지 금리 인상기 딱 두 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지금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케바케가 돼서 요 두 가지 관점만 갖고 한번 시장을 둘러보면은 지금 시장을 아까 2015년에서 17년 사이가 요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차로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 어떤가요? 이게 좀 월봉으로 길게 늘어서 잘 캐치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전에 요 구간이 제법 조정을 받았던 이게 한 10몇 프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10몇 프로 받았고 여기도 한 17%, 18%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 구간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부러지거나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속 경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때도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경기는 어렵다. 이제 침체로 간다. 금리 인상돼서 큰일 났다는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올 때입니다. 이건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을 딛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구간 동안에 빵 터집니다. 그리고 언제 꺾이느냐 하면 경기 정점, 금리 인상을 다 끝내고 다시 금리를 인하할 때 지수가 떨어져요. 이건 대부분 사이클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리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과 뭐 이거를 한 2년 텀을 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6개월 내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년 동안 걸렸던 거를 6개월에 압축돼서 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얼추 3%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빅스텝을 받든지 0.5% 금리 인상한다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요? 이게 새로운 일일까요? 네, 시장은 이미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은 금리 인상 때문에 충격을 받을 일은 없고 단 하나 이번 어닝에 미국에서 보면은 어닝 미스가 좀 나왔어요. 구글도 좀 어닝 미스가 나왔고 이제 애플이 이제 오늘 밤인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어닝 미스가 나오면 요새는 여지없이 부러지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좀 취약하고 또 하나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연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이러한 구간은 처음 나오는 구간이에요. 20%, 30%, 40%를 3년 연속 상승하는 거. 그래서 3년에 지수가 100% 오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3년 동안 지수가 100% 올랐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고요. 대한민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는 지난 직전 10년 동안 많이 쉰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금리 인상기 때는 언제나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누가 그 공급망을 재편을 담당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이머징 국가의 원자재 국가들은 주가가 다 좋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도 좋았는데 이제 부러졌죠. 그 다음에는 공급망을 중국을 대신해서 재편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급망이 두각을 받을 순간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 연준 회의를 통해서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다음 주 연준 회의 직전까지도 어닝으로 인해서 어닝 미스로 해서 충격을 받는다면
6월 달 연준회의 이후에는 아마 이런 스케줄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작년 8월부터 7월부터 지금 10개월째 조정이에요. 기간적으로 10개월째 조정이고 기간도 웬만큼 됐고 낙폭도 지금 25% 이상이기 때문에 낙폭도 적당합니다. 참고 삼아 25% 정도의 조정은요. 매년 받는 조정이 아닙니다. 25% 조정은 2, 3년에 한 번 나타나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이상 조정이 나타난다. 그건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기간도 웬만큼 됐고 가격도 웬만큼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더 맞는 게 두려워서 위축되기보다는 야,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걸 타서 기회를 잡을까를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다음에 틀림없이 좋은 국면이 오는데 그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제대로 올라탄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요. 따박따박 매일 벌거나 뭐 꾸준하게 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 하락하는 장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딛고 돌아설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거의 뭐 비교할 수, 어떤 사람은 계좌가 몇 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3, 4개월 동안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고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매일 지수만 보고 시장 왜 이래 이렇게 투덜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몇 주 내에 내 포트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나는 또 지수가 저만큼 올라갔어도 또 넉넉히 바라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자욱한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터널의 마지막 구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정뿐만 아니라 이 금리 인상기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봐주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앞으로 상승할 업종 빅사이클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사이클 조선 철강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업종 분석과 토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철강 업종 이제 2주 전에도 가져와 주셨던 업종인데 코로나19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라는 이중고로 인해서 또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조선주와 선박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믿을 만한 것은 조선이다라는 것일까요? 경기 민감주가 돌아가면서 다 좋아요. 네. 제가 이 빅사이클을 통해서 갖고 온 게 조선과 철강과 반도체, 네. 뭐 대충 그 정도 섹터를 돌린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주셨고. 소부장 섹터별로 돌렸는데 네. 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단기 매매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주식을 투자할 때 뭘 자꾸 바꿔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번 이동하는 사람들 계좌와 가만히 있는 사람 계좌 중에서 어떤 계좌가 수익이 더 잘 날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보다는 이 장기 투자자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또 통계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증권사 재직할 때 예. 증권사는 이제 고객 계좌를 트레일러 파일로 네. 계좌 수익을 조회가 가능해요. 예,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아서 야, 계좌 수익이 얼마나 되나 하고 이제 조회를 우리 지점 거를 쭉 조회해 보거든요. 네. 쭉 조회해 보면은 막 계좌가 1000%, 2000% 이렇게 나는 계좌들이 있어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네. 1억을 넣었는데 평가액이 10억이야. 뭐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계좌는 어떻게 매매했나 해서 되게 조회를 해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푹 묵혀둬야 돼. 사놓고 예. 잊어버린 거야. 매매가 없어. 네. 그건 당연한 게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네. 자산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해요. 별일이 없는 한. 예. 그리고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잡으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해왔죠. 50년 동안. 네.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우리 경기를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럼 90년대에 대충 사놨던 계좌가 한 10년 지나서 10배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정말. 그런데 10년 동안 매일 그냥 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찾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던 계좌가 회전율 많았던 계좌의 수익을 보면은 거의 반비례해요. 회전율과 수익은 거의 반비례합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걸 못합니까? 급해요. 그리고 기다리질 못해요. 예. 또 하나는 몰라요. 아. 내가 기업을 모르니까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예상 변수에 따라서 뭔가 악재에 의해서 확 무너지면은 이를테면 10%가 뚝 빠졌어요. 덜컹하잖아요. 야, 이거 마음이. 팔아야 되는 거야? 그 뭐 뉴스를 보면 팔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팔아야 되겠다. 팔아요. 근데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오르죠. 기가 막히게 오릅니다. 그러면 이걸 사람이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걸 잡을 수 있다고 계속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좋았을 때 사고 나쁠 때 팔고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동학개미운동 들어온 과정을 쭉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 구간이 안타깝지만 어느 구간이냐 거래량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때 왔잖아요. 이때. 야, 지금이라도 3세판. 그래서 이때는 주식 너도 열정이었고 뭐 저도 어디 가면 전부 주식 물어보는 사람이 줄을 섰고 요새는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뭘 해도 안 되고 물리기만 하니까.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네. 주식이 여기서 끝나서 계속 아래로만 빠질까요? 그 직전에 보면 우리가 이게 올라갔던 직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횡보를 해요. 주식은 그 끝에 올라갑니다. 언제나. 횡보 끝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끝에 다음에 올라갈 구간 이거를 준비해서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인 겁니다. 그럼 어디를 올라탈 거냐? 지금 구간에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성장주가 좋아요. 유동성이 막 밀물 들어올 때는 성장주가 좋고 지금처럼 긴축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밸류 싼 것들. 네. 지금 올랐다래도 건설주나 뭐 철강주나 퍼가 5배예요. 5배 수준이라는 건 현대제철만 해도 이번 분기 실적이 6,500억 나왔잖아요. 네. 6,500원 연간 2조 4, 5천억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비싸다고 하나요? 그런데 뭐 뉴스에서 뭐 미래의 꿈을 잡는 이런 것들은 퍼 지금도 40배, 50배 있는데 네. 그게 이만큼 떨어졌다 해서 싸다고 그거 들어가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빅사이클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또 같은 업종을 봐주시는 이유도 됐겠고. 빅사이클이라는 건 결국은 흐름을 잡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답이에요. 네. 주식은 내 계좌가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을 하려면은 네. 이렇게 그 종목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산업 섹터가 사이클을 잡고 올라갈 때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야 돼요. 네. 이를테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를테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1억 내 투자 원금이면은 거기 테마주에 1,000만 원 이상 넣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네. 그건 뭐 몇백이나 넣는 거지 그렇게 널뛰는 주식에 넣어놓고 밤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섹터에는
1억 투자하면은 3천만 원씩 세 군데 딱 넣고 손 털어도 돼요. 네. 왜냐면 네. 불안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뭐 밤잠 못 잘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내 흐름대로 맞으면 여기서 50% 100%가 올라가서 그래서 내 계좌가 의미 있게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거지. 매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의미 없는 수량 조금 사면 수익 많이 나죠. 그러면 500만 원 사면 100%잘 먹어요. 5천만 원 사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긴 주기를 가진 30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또 조선 철강 업종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섹터에 대한 분석 한 말씀. 뭐 이제 제가 조선을 먼저 그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 아, 네. 조선을 지금 보는 이유는 당연히 사이클이 20년 만에 온 것 같다. 오. 그리고 그 20년 만에 온 주 이유는 네. 두 가지예요. 환경 규제와 경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뭐냐? 조선 경기는 20년 사이클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3년부터 7년 사이클 중에서 2003년에 발주된 게 이제 친환경 규제와 맞물려서 폐선에 들어가고 신규 발주가 들어오는 신조가 들어오는데 이 촉발이 된 게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동량 전쟁 때문에 선가부터 출발은 항상 운임지수부터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을 발주하는 선주가 대개 선사예요. 그럼 선사가 발주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상 운임이 올라가야 되는데 직전 우리가 에첸넴을 봤듯이 2020년, 21년에 미국의 롱비치 항의 바다에 붕붕 뜨면서 운임지수가 10배씩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원래 이거 회수기간이라 그러는데 선박 한 척을 발주해서 운행을 하면은 한 25년 수령이라고 보고 그러면 원금 회수기간을 한 14년, 5년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선박에서 내 원금 뽑는 거를 한 15년 동안 뽑으면 오케이 이렇게 발주를 하는 건데 2000년, 20년, 21년에 운임지수가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이걸 3, 4년에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지금 굉장히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선박 사이클은 지금 왔는데 지금 친환경 규제가 내년부터 2023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친환경 선박을 써야 됩니다. 이중 엔진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은 처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중고선을 원해요. 그래서 중고선부터 가는데 이게 중고선가부터 볼게요. 중고선가를 보면은 이게 중고선가입니다. 언제나 이제 이 흐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시황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중고선박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중고선박이 귀해지니까 중고선가부터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중고선가 운임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야,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새로 그냥 발주를 하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신조선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지금 올라간 걸 보면은 지금 이 사이클이 2003년, 7년 사이클에 거의 그게 178까지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사이클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거의 다시 온 사이클이 거의 맞고요. 그러면 이 사이클 하에서 앞으로 선사들은 이제 발주를 하게 될 텐데 그 발주가 이제 어떤 발주부터 들어가느냐 하면은 보통 배는 세 가지 선종을 구별을 해요. 고체를 실어 나르는 배를 이제 벌커라 합니다. 벌커선. 그다음에 액체를 실어 나르는 선을 탱커선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체를 실어 나르는 선을 LNG나 LPG선이라 그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벌커 같은 경우는 국내 선사는 조선선은 짓지를 않고 이건 중국에서만 하고요. 우리나라는 컨테이선이나 탱커나 LNG선이나 LPG선 이걸 하는데 이게 가장 선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가 올라가는 거 보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이게 벌커선 똑같이 올라가죠. 이게 VLCC 커다란 컨테이너선 올라가고,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LPG선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탱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정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조선소에서는 조선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 하면 이게 시차가 좀 안 맞아요. 시차가 좀 안 맞아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야, 이건 무슨 아까 싼 거 사라래더니 이렇게 비싸기만 한 거 적자인데 이걸 사라래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장부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장부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수주받은 배는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언제 인도가 가능하냐면 지금 신주가로 수주받은 배는 2025년 말이나 2026년에 인도를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면 2025년에 반영이 돼요. 그럼 지금 반영되는 재무제표는 언제 거냐? 2019년이나 2020년에 수주받은 걸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요. 야, 그 재무제표라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선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미래의 추정 재무제표를 머릿속에서 지금의 주가와 매칭을 시키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좀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고, 지금 신주가로 받은 수주량과 이게 재무제표로 반영돼서 나오는 수량을 계속 추정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미리 반영된 게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를 내가 추정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어렵죠. 근데 과거 2003년, 7년 사이클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때도 현대미포조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이 이때 사이클 오기 직전 이때입니다. 이때 가격이 정말 요만했어요. 10,000원이 안 됐어요. 10,000원이. 근데 이게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만 원까지 올라가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 2003년부터 보면은 이게 70배가 납니다. 그럼 2003년도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안 좋아요. 2003년도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똑같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2003년도 봅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적자 나다가 막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속 적자였어요. 2002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이클이 주가가 벌써 4,000원에서 14,000원까지 뛰잖아요. 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야, 이건 무슨 뭐 계속 적자인 기업을 투자를 하라래. 그러고 주가가 매년 배씩 돼요. 매년 배씩 듭니다. 그래서 조선소 투자는 이런 거 추정 재무제표를 내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면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추정치를 넣어두고 매번 수주 현황과 그 다음에 원자재 현황, 그 다음에 인도할 때에 떨어지는 수지 현황을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선소가 이렇게 가는 큰 이유가 출발점은 결국 러시아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봤듯이 러시아에서 유럽에 PNG로,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했는데 그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 야말 프로젝트라 해서 이 야말이 어디냐면 이 위에 북극해에 있는 유전인데 이게 새로 개발된 유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북극이 얼음덩어리 동토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할 생각을 못 했는데 요새 북극해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녹으니까 여기에 이제 매장량을 추출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야말 지역인데 여기에 매장량이 현재 지금 산출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가스의 40%가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다가 유럽에다가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이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2010년쯤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야, 너희들 이러다가 러시아의 에너지 종속이 되니까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의 LNG를 쓰라 그랬는데 유럽이 이 가격 차이가 한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이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가스 가격하고 LNG로 갖고 오는 가스 가격하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갖고 온 건 뭐 1.5불이었고 미국에서 LNG로 갖고 오는 건 뭐 3불 이렇게 되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러시아에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에 매일 나오는 노스트림 2 이거 독일에서 이제 건설을 다 했는데 이거 안 하기로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EU에 있는 노르웨이에서 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카타르인데 미국과 카타르는 파이프로 오지 못하고 LNG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LNG로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계속 봤던 그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게 그 일환이고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LNG 공급하기 위해서 3,500만 입방미터의 개발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LNG선을 150척을 지금 발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 150척 중에서 140척 이상이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오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뭐 이걸 2018년 가격으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뉴스는 거의 노이즈로 보면 됩니다. 지금 원가가 올라 있고 가격 정가가 돼 있고 카타르가 지금 자기들 LNG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8천만 불에 수주받았던 게 이게 2020년이었는데 지금 2억 2천만 불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2억 5천만 불까지 올라오면은 예전에 최고점치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주받는 게 한 2억 2천만 불에서 2억 3천만 불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재무제표가 2024년 5년부터 엄청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조선주는 지금부터 투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사이클이 이미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그냥 직전 고점을 한번 타겟으로 보는 것도 적절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셔서 자료를 찾아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만약 이 프로젝트대로 진행이 된다면 직전 고점을 한번 출하하지 않을까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조선이 그렇습니다.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철강을 덧붙여드리면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세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세일 개발하면 리그 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진 않는데 리그 수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강관입니다. 그래서 철강제 쪽에서는 지금 강관의 모멘텀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 대표 종목이 제가 3월 달 2번에 걸쳐서 소개시켜드렸던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탑픽 기업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토픽 종목은 네. 기자 중에서 이제 SSD 엔진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엔진. 네.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면은 네. 이중 엔진을 달아야 돼요. 오. 기존 엔진과 네. LNG 엔진과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네. 2회사밖에 없군요. 현대중공업 자체 내에 있는 엔진 사업부와 네. 엔진 사업부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건 HSD 엔진. 오. 이게 원래 네. 대우에서 나온 회사예요. 대우조선해양에 있던 건데. 네, 지금은 따로 그래서 하는 이제 건가요? 엔진 사업부 분리돼서 대우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예.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SSD 엔진은 이제 독립된 회사로 나와서 돌고 돌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래에 이제 하청기 없는데 거기서 인수를 했어요. 인화전공이. 그래서 네. 인화전공도 최근에 모멘텀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HSD 엔진이 모멘텀이 드는 거는 네. 앞으로 이제 LNG나 이제 이렇게 이중 엔진이나 친환경 엔진이 들어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현대그룹사는 무조건 현대 엔진 사업부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합병한다 그랬을 때 하한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엔진 사업부 독립돼 있는데 거래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네. 가장 큰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거래 고객에서 이탈되면은 당연히 충격을 먹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합병이 부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가장 살아난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발주처는 예전처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어려울 때 이제 많이 개척했던 게 중국 조선사를 많이 개척했어요. 얘기한 대로 중국은 엔진 기술이 많이 우리보다 떨어져서 SSD 엔진의 엔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박 도크가 다 찼고 사이클이 맞다면 이 기자재 부품 중에 조금 빨라요. 엔진은 선박은 인도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이렇게까지 가는데 엔진은 이제 스틸 커팅을 하고 블락 조립 들어가기 전에 엔진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배라는 건 이렇게 블락 레고처럼 블락을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 후판을 절단을 해서 이걸 블락별로 조립을 합니다. 그럼 엔진이 들어갈 위치가 정해지면은 이 블락을 조립하기 전에 엔진을 먼저 넣으니까 그러면 엔진은 현금 흐름상 기자재 중에서 가장 빨리 현금 흐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장 빨리 돌아와요. 그 재물을 보면은 지금 적자 나다가 바로 흑자가 돌아서죠. 내년부터 흑자 폭이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재 중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반영이 가장 빨리 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언제나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이 나오면 네. 그럼 뭐 따라갑니까? 언제나 제가 매수 타이밍은 정거장에서 사야 된다 그랬죠. 네. 매수는 정거장에서 그 정과장이 한 어느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눌림목은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21선. 21선이 거기가 항상 5밀점이 몰려있는 정거장이에요. 그럼 기다리면 항상 정거장에서 닿게 돼 있어요. 그럼 편입은 그 정도 위치에서 하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를 끌고 가고 손절가 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서 이번 사이클이 맞다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올해 나온 또 투자증권에서 레포트에 따르면 모두 매수 의견을 줬고요. 또 다울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 강력 매수 의견도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답장 보내드립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